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양반네 채통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외곽의 번듯한 기와집, 서대감댁, 넓은 마당 한켠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아침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땀 한 방울 맺힐 때마다 근육이 불끈 솟구치는 사내, 바로 머슴 막동이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떡 벌어진 어깨, 과묵한 눈빛. 허나 그 눈빛 안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지요. 이 집 안주인은 서연신 마님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석달 만에 난군을 여의고 청산과부가 된 24세 여인. 가채를 곱게 올리고 비단 치마를 휘감은 자태는 선녀가 따로 없었으나 그 고운 입술 사이로 나오는 말씨는 달랐습니다. 이봐라 막동아, 마당 쓰는 꼴이 왜 그리 엉성하냐? 그 굵은 팔뚝으로 하는 짓이 고작 이것이냐? 막동은 빗자루를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마님, 바람이 동쪽에서 분이 쓸어도 나무숲이 날아옵니다요. 바람을 잡아오라 하시면 모를까. 소인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연심은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의 말대꾸라니. 그러나 막동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다시 빗자루를 쓸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동의 손마디 안쪽, 굳은 살이 박인 그 자리. 장작을 패는 거친 손이었으나 유독 검지 끝만은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붓을 쥐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흔적을 연심도 서대감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담장 밖 어두운 골목, 최별감이 낯선 사내에게 묵직한 은자 꾸러미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복돌, 나루터의 뱃사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은 밤바람에 묻혀 사라졌으나 복돌의 입꼬리에 번진 음흉한 미소만은 달빛 아래 선명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연심이 처음으로 친정 나들이에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값비싼 가채를 올리고 몸에는 윤기 흐르는 진분홍 비단 치마를 휘감으니 나루터를 지나던 이들이 절로 걸음을 멈출 지경이었습니다. 허나 그 고운 자태와 달리 입에서 쏟아지는 소리는 꽤나 표독스러웠지요. 이봐라 막동아, 노를 왜 그리 요란하게 젓느냐? 물살이 튀어 내 꽃신에 닿을까 겁난다. 이 신이 얼마짜리인 줄은 알고나 졌느냐? 막동은 땀을 닦으며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마님, 노를 저어야 배가 나아가는 법입니다요. 용왕 등에 업혀가시는 게 아니라면 물 한 방울 안 튀기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뭐라? 이놈이 감히. 연심은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땀에 젖은 막동의 등짝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햇볕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등판이 천박하게만 느껴졌지요. 연심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눈길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뱃머리에 앉은 복돌은 두 사람의 실랑이를 들으며 물길을 살폈습니다. 시선이 잠깐 강 하류 쪽으로 흘렀다가 돌아왔습니다. 저 멀리 암초, 지대가 보였습니다. 복돌의 손이 조타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파란 하늘에 먹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바람이 심상치 않게 바뀌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막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님, 꽉 잡으십시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대낮에 무슨 비가 온다고. 게으름 피우려는 수작이렸다. 연심이 콧방귀를 끼며 말을 마치기도 전이었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고막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잔잔하던 강물이 성난 용처럼 뒤집히며 거친 물살을 만들어냈습니다. 뱃머리에서 복돌이 손을 놓는가 싶더니 조타가 갑자기 크게 꺾였습니다. 마님, 엎드리십시오. 막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허나 연심은 비단옥 걱정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강타하는 순간 연심의 몸이 균형을 잃고 기울었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막동이 노를 내던지고 몸을 날렸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 연심의 허리춤을 낚아챘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작은 나루배는 힘없이 뒤집혔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콧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연심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법도 채통도 아니라 바로 그 천하고 무식하다던 머슴의 팔뚝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물살을 헤쳐 어느 섬의 모래사장에 닿았습니다. 복돌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섬이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무인도. 파도는 철썩철썩 마치 연심의 기막힌 팔자를 비웃듯 해변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연심이 몸을 일으키려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리는 것은 둘째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고급 비단 저고리와 다운 치마가 바닷물에 흠뻑 젖어 피부처럼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얇은 속적삼의 윤곽은 물론이요, 굴곡진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으니 이것은 단순히 옷이 젖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정절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대부 여인에게 이 꼴은 발가벗겨진 것과 다를 바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남은 땅을 흔들 법한 비명이 갈매기 떼를 모조리 쫓아냈습니다. 웜에, 아씨, 아침부터 웬 고성이십니까? 고막 터지겠습니다요. 모래밭에 대자로 누워있다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는 막동이었습니다. 연심은 황급히 두 팔로 몸을 가렸습니다. 보지 마라. 당장 고개를 돌려라. 뭘 본다고 그러십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기 바위 틈에 낀 미역 줄기가 더 탐스러워 보입니다. 미역은 국이라도 끓여 먹지. 마님은 어디다 씁니까? 연심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히 천한 머슴 주제의 양반집 규수의 자태를 미역 줄기와 견주다니. 허나 막동은 이미 나뭇가지를 날카롭게 깎으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아무렇지 않게 바닷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연심은 젖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바위 뒤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멀리 물속에서 창질을 하는 막동의 등짝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얄밉게도 튼튼해 보이는 저 등짝이 지금 이 순간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이 연심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막동이 팔뚝만 한 물고기를 창에 꿰어 의기양양하게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잡았다. 요놈 살이 아주 실하구나. 막동은 능숙한 솜씨로 물고기를 손질하고 굵은 나뭇가지에 꿰어 모닥불 옆에 비스듬히 꽂았습니다. 치리익 생선 껍질이 불에 익어가며 기름이 자글자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릇노릇한 껍질 위로 투명한 기름방울이 맺혀 떨어질 때마다 고소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선 굽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꼬박 굶은 연심에게는 천상의 향기요, 극락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마님, 드시지요. 독 안 들었습니다. 됐다. 내 생각 없다. 천한 것과 겸상은 없느니라. 연심은 코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막동은 기다렸다는 듯 생선을 크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죽이네. 소금 간도 안 했는데 바닷물기가 배어서 짭조름하니 기가 막힙니다요. 살은 또 어찌나 부드러운지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립니다. 막동이 일부러 요란하게 먹어대는 동안 연심의 목구멍이 저절로 꿀렁거렸습니다. 꼬르르. 그 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처절했습니다. 연심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콜록, 콜록. 연기가 왜 이리 매우냐. 마님, 바람은 저쪽으로 붑니다만. 막동이 손가락으로 연기가 흘러가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연기는 연심의 반대편으로 아주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막동이 땔감을 주우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연심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닥불 옆 나무시 위에 놓인 생선 반 토막이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막동이 준 것이 아니다. 자연이 내게 베푼 선물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연심의 손이 떨리는 속도로 뻗어나갔습니다. 손끝에 닿은 따뜻하고 기름진 감촉. 연심은 체면이고 뭐고 생선 토막을 덥석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뼈에 붙은 살점까지 쪽쪽 빨아먹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 시각 어둠 속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막동은 배를 잡고 웃음을 참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꼴딱 넘어가자 무인도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낮에 따가운 햇볕은 온데간데 없고 바닷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어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연심은 무릎을 끌어안고 모닥불에서 가장 멀찍이 떨어진 바위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했던가요? 반면 막동은 모닥불 옆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팔자 좋게 드러누웠습니다. 두툼한 무명옷을 입은 데다 불기운까지 쬐고 있으니 추위 따위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연심의 이가 딱딱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비단 치마가 식어가며 살갗을 파고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그때 막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훌렁벗어 들고 연심이 누운 바위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닥불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연심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연심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가오는 건장한 사내. 순간 연심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적막한 무인도의 밤하늘을 찢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심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놈.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닿으면 그 길로 혀를 깨물고 자결할 것이다. 막동은 기가 막혀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니 마님. 얼어 죽을까봐 옷 덮어 드리러 온 겁니다요. 거짓말 마라. 천한 것들의 핑계는 듣고 싶지 않다. 썩 물러가거라. 연심은 막동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은장도까지 꺼내 드는 기세였습니다. 막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겉옷을 다시 걸쳐 입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얼어 죽든 말든 소인이 알 바 아니지요. 막동은 미련 없이 모닥불 쪽으로 돌아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연심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돌아서자마자 무시무시한 추위가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 가는데 저 멀리 불빛은 야속하게도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 비록 얼어 죽어 귀신이 될지언정 저 천한 놈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결의가 무색하게도 눈길은 자꾸만 타오르는 모닥불과 막동의 따뜻해 보이는 등짝으로 향했습니다. 기나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괴음과 함께 번쩍이는 섬광이 동굴 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우르릉 쾅. 야! 연심은 귀를 막고 웅크렸습니다. 억수 같은 빗줄기가 동굴 입구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추위가 한꺼번에 몰려오자 이성이라는 놈은 보찜을 싸서 도망간 지오래였습니다. 얼어 죽은 귀신이 되어 저승사자 앞에서 족보를 읊어 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연심의 눈에 막동의 등짝이 다시금 들어왔습니다. 모닥불 열기를 받아 노릇노릇하게 이글거리는 그 넓은 등판은 더 이상 천한 머슴의 등짝이 아니었습니다. 이옥한의 지옥에서 유일하게 불타오르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연심은 엉덩이를 살짝 들었습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니다.
단지 전략적 후퇴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말도 안 되는 최면을 걸며 연심은 엎드린 자세로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조심 1cm씩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어느새 막동의 등 뒤까지 다가온 연심. 훅 끼쳐오는 열기와 사내의 땀 냄새, 묘하게 구수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질색하며 코를 막았을 그 냄새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향내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연심은 떨리는 손을 뻗어 막동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연심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살고 보자. 연심은 눈을 질끈 감고 막동의 허리에 두 팔을 둘렀습니다. 마치 어미 품에 파고드는 새끼처럼 막동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온몸을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그 순간 코를 골던 막동의 호흡이 뚝 멈췄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움직이지 마라.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막동은 자신의 허리를 감고 있는 두 팔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까지만 해도 혀를 깨물고 자결하겠다던 마님이 이제는 등가죽을 벗겨 입을 기세였습니다. 막동은 조용히 몸을 뒤로 살짝 젖혔습니다. 연심이 더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벼락이 칠 때마다 연심은 화들짝 놀라며 막동의 옷자락을 쥐어뜯듯 움켜쥐었습니다. 막동은 투덜거리면서도 연심을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 양반과 머슴의 경계는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만이 동굴 안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동굴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야담은 더 이상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튿날 아침 연심의 쪽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막동은 먼 바다를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새 퍼붓던 장대비가 그치고 동굴 밖으로 환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모닥불은 이미 꺼져 하얀 재만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기괴한 덩어리 하나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막동과 서연심이었습니다. 막동이 가위 눌린 사람처럼 끙끙 앓으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운데 특히 왼쪽 팔과 가슴 쪽에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눌러앉은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막동이 흐릿한 눈을 비비며 고개를 내려다본 순간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가슴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 바로 서연심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대어 자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칠넝쿨이 소나무를 감아올리듯 연심의 두 팔은 막동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있었고 한쪽 다리는 막동의 허벅지 위를 떡하니 걸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귀하신 마님의 얼굴이 막동의 가슴 근육에 파묻혀 있었는데 입가에는 투명한 침 자국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동은 비명을 지르려다 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린 팔을 부여잡고 진땀을 흘리는 사이 연심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익숙한 비단 천장이 아니라 거무튀튀하고 털이 숭숭 난 사내의 턱이었습니다. 멍하니 눈을 깜빡이던 연심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 잔뜩 질린 막동의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타다 남은 장작이 툭 부러지는 소리만이 동굴 안을 메웠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연심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지다 못해 터질 듯 달아올랐습니다. 야! 동굴이 무너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심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막동을 힘껏 밀쳐냈습니다. 이 미친 놈. 내 놈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막동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린 팔을 부여잡고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마님, 말씀은 바로 하십시오. 제가 손을 댄 게 아니라 마님이 저를 덮치신 겁니다요. 저기 제 옷자락에 묻은 침 자국이나 보십시오. 그건 비에 젖은 것이다.
어디서 감히 양반을 능멸하려 드느냐. 연심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기 싫어 바락바락 악을 썼습니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며 서로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동굴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저기 연기 자욱한 곳에 사람이 있는가 보네. 배를 저쪽으로 대어라. 굵직한 목소리와 함께 바닷가에 작은 어선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연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잊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사람이 있소. 양반집 마님이 여기 있단 말이오. 뱃사공 노인이 배를 대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밤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그런데 배가 가까워질수록 뱃사공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의 몰골이 가관이었습니다. 연심은 머리를 산발한 채 옷이 풀어헤쳐져 있었고, 막동은 연심의 침 자국을 훈장처럼 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좁은 바위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느라 두 사람이 바짝 붙어 서 있는 꼴이 영락없이 야반도주한 연인이 무인도에서 하룻밤을 보낸 모양새였습니다. 뱃사공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두 분이 금슬이 아주 좋으신가 봅니다. 예, 무슨 망발이냐. 연심이 기겁을 하며 막동에게서 떨어지려 했습니다. 허나 바위가 미끄러워 휘청거리는 바람에 오히려 막동의 품으로 와락 안기고 말았습니다. 마을 청년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따, 사랑의 도피가 이거구먼요. 양반 아씨랑 머슴이랑 눈이 맞아 섬으로 도망쳤다더니 소문이 진짜였나 보네. 닥쳐라. 내 이 몹쓸 것들. 연심은 홍당무가 된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뱃사공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배에 오르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저저 무거운 치마 때문에 연심이 허둥거리자 막동이 그녀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배 위로 넘겨 주어야 했습니다. 배가 파도를 가르며 육지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뱃사공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옷이 왜 저렇게 풀어져 있대? 동굴 안이 아주 후끈했겠어. 연심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고 보자. 육지에 닿기만 해봐라. 그녀는 슬그머니 눈을 돌려 배 구석에서 꾸벅 졸고 있는 막동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 최대의 흑역사를 만들어낸 원수 같은 놈. 이상하게도 지난밤 빗소리 속에서 들었던 그의 심장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심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미쳤어, 서연심. 저런 천한 것을 생각하다니. 육지에 발을 딛자마자 연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중 나온 관아의 포졸들을 보는 순간 기세가 등등해진 것이었지요. 관아 앞마당에는 소문을 들은 구경꾼들이 이미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심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촌장과 마을 어른들이 모인 곳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도 고고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허, 다들 무슨 수군거림이요. 내 귀가 있어 다 들리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요. 좌중이 조용해지자 연심의 눈가에는 어느새 거짓 눈물 한 방울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험한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름 모를 섬에 떠밀려 갔을 때 내 심정이 어떠했겠소. 치읓 같은 어둠 속에 비바람은 몰아치는데 나는 그 좁고 축축한 동굴 안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홀로 밤을 지새웠소. 사람들이 침을 꼴깍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심은 막동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충직한 종놈 막동이를 보시오. 이놈이 비록 천한 상놈이나 주인에 대한 충성심 하나는 하늘을 찌르는 놈이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밤, 이놈은 감히 마님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며 밤새도록 동굴 밖에서 빗속을 지켰소. 저 젖은 옷이 그 증거 아니겠소. 사람들이 오호하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막동은 기가 차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밤새 서로 껴안고 체온을 나눴던 그 뜨끈한 기억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빗속에서 홀로 밤을 지켰다니요. 허나 막동은 이내 상황이 돌아가는 꼴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을 말했다가는 자신도 경을 칠 게 뻔했습니다. 막동의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헤헤. 마님 뭘 그런 걸 다 말씀하십니까요. 종놈이 주인을 위해 빚좀 맞는 게 대수라고요. 밤새 마님의 옥체 보전하시는 숨소리만 들으면 이놈 몸에서 열불이 나서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멸해서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촌장이 다가와 막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봐라. 이 충직한 종놈에게 뜨끈한 국밥 한 사발 내오너라. 막동이 국밥을 받아들며 연심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덕분에 국밥도 얻어먹고 호강합니다. 그렇죠, 마님. 사람들이 흩어지자 연심이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놈, 오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이다. 헛소리하고 다니면 그땐 혀를 뽑아버릴 테니 알겠느냐. 아이고 무서워라. 단지 소인, 앞으로 끼니마다 고기 반찬을 좀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빨래도 좀 줄여주시고요. 그래야 이 입이 든든해서 헛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라. 이놈이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협박이라니요. 충직한 종놈의 작은 소망이지요. 연심은 기가 막혀 치맛자락을 획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랑이를 피하려다 능구렁이에게 코가 꿰인 꼴이었습니다. 뒤에서 막동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포상과 가문의 칭송 속의 마을 어귀에 번듯한 연려문이 세워졌습니다. 지나가던 과객들이 그 비석을 보며 혀를 내두르며 칭송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절개 굳은 부인이라고. 담장 박세상은 서연심을 하늘이 내린 열려라 축혀 세우느라 침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 고고한 기와집 담장 안쪽 사정은 갖갓 사람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며칠 뒤 막동이 거처하는 행랑채 앞으로 묵직한 꾸러미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익명의 귀인이 보낸 것이라 했습니다. 막동이 포장을 벗겨내자 그 안에서 눈이 부시도록 고운 비단 옷감 한 필이 스르르 흘러나왔습니다. 은은한 쪽빛이 감도는 최상급 진주 비단이었습니다. 헤헤, 이거 우리 마님께서 보내신 입막음용 뇌물 아닌가. 막동은 보란듯이 비단을 목에 칭칭 감고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이고 마님, 하늘에서 선녀님이 다녀가셨나 봅니다. 마음씨가 아주 비단결 같으십니다요. 연심은 장독대 쪽으로 걷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비단인지 모르겠다만 분수에 맞지 않는 물건이다. 팔아서 장가 미천이나 하거라. 에이, 이걸 어찌 팝니까? 밤마다 끌어안고 자야죠. 마치 누군가의 살결처럼 보들보들한 게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요. 막동이 끈적한 눈빛을 보내며 비단의 뺨을 비비적거렸습니다. 연심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능글맞은 놈이 그날 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더럽다. 썩 물러가라. 연심은 황급히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뒤에서 막동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마님, 비 오는 날 꼭 입고 나가겠습니다요. 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고 깊었습니다. 연심은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손만 움직일 뿐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질수록 무인도 동굴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좁은 공간. 두려움에 떨던 자신을 감싸 안았던 단단한 팔뚝. 땀 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인 사내의 채취. 하루처럼 뜨거웠던 그 온기. 미쳤지. 내가 미쳤어. 연심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따끔하더니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연심은 맺힌 피를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비릿한 피맛과 함께 묘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생을 규방 깊은 곳에 갇혀 안 된다. 지켜라라는 말만 듣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죽은 낭군의 얼굴조차 희미해진 지금 그 천하디천한 머슴놈이 굳게 닫힌 그녀의 빗장을 덜컥 흔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창호집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저 멀리 행랑채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다 꺼지는 순간 연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비단이 제법 잘 어울리더구나 이놈아. 호롱불이 일렁이며 연심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연심은 다시 세상에서 가장 고고한 미망인의 탈을 쓸 것입니다. 허나 비 오는 밤이면 그날의 뜨거웠던 온기를 몰래 꺼내어 추억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연심이 장독대에 나왔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막동이 마당 한켠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붓이었습니다. 머슴이 붓을 든다? 연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지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반듯하고 힘 있는 필체였습니다. 장놈이 흉내낼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야, 이놈, 그게 무엇이냐? 막동이 화들짝 놀라 한지를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능청스러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님, 마님이라 부르는 목소리의 결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볍고 능청스럽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 연심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소인은 원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막동이 붓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머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연심은 가슴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눈빛, 저 필체, 저 목소리. 자신이 그토록 천하게 여겨왔던 이 사내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막동의 본명은 윤서준이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촉망받던 몰락 양반 집안의 서자. 학문을 좋아하고 글씨가 빼어났으나 서자라는 신분이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구한 팔자였으나 진짜 불행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최별감이었습니다. 최별감이 윤서준의 집안을 거지 무고로 무너뜨렸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집안을 풍비박산냈습니다. 윤서준은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막동이라는 이름으로 대감댁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천하다 여기고 땀 냄새 난다 구박하고 미역 줄기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이 사내가 시숙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였다니. 마님께 숨겨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윤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심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미운 감정도 부끄러운 감정도 알 수 없는 감정도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손마디에 굳은 살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뒤따랐습니다. 이번 표류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윤서준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복돌이 최별감에게 매수되어 의도적으로 배를 암초로 몰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심을 없애고 대감댁 재산을 차지하려 한 최별감의 계략이었습니다. 연심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 표류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마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심은 천천히 윤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준도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최별감이 연심에게는 재산을 빼앗으려 한 원수이고 윤서준에게는 집안을 무너뜨린 원수라는 것을. 같은 원수를 둔 두 사람. 연심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그 자를 잡을 방도가 있느냐?
윤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뜨겁게 빛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연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막동이라 부르던 것이 자네로 바뀌었습니다. 밥상을 내칠 때도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랫사람 부리듯 토통치던 목소리가 어느새 낮아져 있었습니다. 연심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저녁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서준은 집안이 무너지던 날 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연심도 홀로 버텨온 3년의 외로움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낭군을 잃었소. 그날 이후로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소. 윤서준은 아무 말 없이 불만 바라보았습니다. 연심은 윤서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물들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심이 어깨를 움츠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준의 어깨가 연심의 어깨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고요히 적시는 밤, 파도 소리처럼 밀려오는 감정을 두 사람은 그저 말없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준이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한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 돌아올 때 품에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최별감이 윤서준의 집안을 무고할 때 사용한 것이 증언 문서의 사본이었습니다. 수년간 복수의 날만을 기다리며 가슴에 품어온 것이었지요. 허나 이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님의 인맥이 있어야 관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연심은 문서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최별감의 필체, 거짓 증언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복돌의 자백도 필요하다. 윤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습니다. 연심이 시아버지 서 대감의 이름으로 관아에 서찰을 올리고 윤서준이 복도를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작전을 다 짠 뒤 연심이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서준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맞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허나 연심은 놓지 않았습니다. 같이 하자. 그 한마디가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낌새를 챈 최별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막동의 정체를 알아냈다며 연심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별감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머슴놈과 무인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관아에 구하면 열려문이 어찌 되겠소. 서대감 댁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요. 연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별감께서 먼저 그 말씀을 하시다니 잘 되었소이다. 그 시각 윤서준은 이미 복도를 찾아가 밤새 회유하여 자백을 받아놓은 뒤였습니다. 복돌은 최별감에게 받은 은자와 지시 내용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연심은 서대감의 이름으로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윤서준의 문서와 복돌의 자백이 함께 엮이자 최별감은 꼼짝없이 덫에 걸렸습니다. 최별감의 낯빛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래가 지나지 않아 최별감과 복돌이 의금부 포졸들에게 압송되었습니다. 살인 음모와 무고죄가 낱낱이 밝혀지니 최별감은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돌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한 터였습니다. 아기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이었지요. 윤서준의 신분도 공식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본명을 되찾고 집안의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서대감 댁 재산도 온전히 지켜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열려문 앞에 모여 연심의 지혜와 담대함을 칭송했습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그 머슴이 예사롭지 않더라 했고, 누구는 하늘이 두 사람을 돕지 않았겠느냐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준은 마당 한켠에 홀로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년간 가슴에 묻어온 원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높았습니다.
하늘은 끝내 악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권선징악의 이치는 이토록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준이 조용히 짐을 꾸려 연심 앞에 섰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연심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 마당의 낙엽을 쓸어갔습니다. 그날 밤 자네가 날 놓았다면 나는 없었을 것이다. 윤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데 연심의 목소리가 등 뒤로 날아왔습니다. 기다려라. 윤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야담은 그 이후를 더 이상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가을, 서대감댁에서 조용한 혼례가 있었다는 소문이 한양장안에 퍼졌다고 합니다. 열려문은 그대로 서 있었으나 그 안의 주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콧대 높던 마님과 능청스러운 머슴의 기막히고 끈적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세상의 법도가 아무리 엄격해도 사람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원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